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새해 첫 경기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톤 빌라와 홈에서 치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활약하며 분투했지만 0대2 완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의 위기론을 크게 조명하고 있고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의 부진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경기 도중 마스크를 벗어 던지면서까지도 투혼을 발휘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통계 매체들의 평가에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평가하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무엇보다 위고 요리스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책이 또 한 번 나오면서 토트넘의 안정감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토트넘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영국 현지 반응과 평가 그리고 기록을 통한 상세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이례적으로 열린 겨울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조금은 긴 휴식기를 가졌죠. 무려 42일 동안 경기 일정이 멈췄었는데요. 토트넘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른 두 경기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고 또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 0대2로 졌거든요. 두 경기 모두 두 골을 내주면서 또 실점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경기는 화력조차 침묵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2연속 무승으로 인해 전반기 내내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지켜왔던 4위권을 놓치게 됐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같은 라운드에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점 32점으로 먼저 4위로 올라갔었거든요. 하루 뒤에 경기를 치른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이겼다면 승점 33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이제는 4위 자리를 자력으로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리버풀의 추격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토트넘의 실점들이 개인의 실책과 실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팀적인 문제가 아니라 황당한 예측 못할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5골을 실책으로 인해 내준 팀이다. 그 기록은 다른 어떤 팀들보다도 최소한 2회가 많은 것이다. 즉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이 나온 팀이 토트넘이고 다른 이제 실점 2위 팀들이 기록한 숫자가 3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기록인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 토트넘 선수들이 실책을 범한 5개 중에 3개를 요리스 골키퍼가 했다. 골키퍼 개인의 실책으로 3골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팽팽하던 0대0 상황이 후반 5분 더글라스 루이스의 중거리 슈팅에 이은 부엔디아의 이제 득점으로 아스톤 빌라가 앞서가게 되면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날 더글라스가 추가골을 넣기도 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리스 선수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막아내기도 했는데 공을 막아낸 이후 조금 길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바깥으로 안정적으로 쳐내거나 혹은 멀리 펀칭해내거나 확실하게 잡아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건드려서 공을 흘려버렸고 흐른 공을 왓킨스가 빠르게 다가와서 확보한 이후 뒤로 밀어주고 부엔디아가 슈팅한 것 니어포스트로 정확하게 때렸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공을 튕겨내고 흘린 것뿐 아니라 재차 슈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반응도 느렸기 때문에 요리스 골키퍼가 본인이 자초한 실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리스 골키퍼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를 이제 영국에서 중계했던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 패널로 출연한 리버풀 레전드 그레엄 소네스가 지적을 했는데요. 나는 원래도 요리스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지만 요리스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 심지어 매각할 시점까지 지난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골키퍼보다도 지난 시즌부터 현재까지 많은 실책을 범했다. 지난 시즌 1개, 올 시즌 3개에서 총 4개인데 뭐 지난 시즌 1개밖에 실책이 없었으니까 좀 박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1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방이 줄어들고 안정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요리스가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뭐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이끈 골키퍼이고 또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준우승까지 가는 과정 속에 요리스가 선방을 한 장면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요리스가 잘했던 시절들이 있지만 분명히 최근 2-3년은 요리스 선수가 그때보다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이제는 요리스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현지에서 정말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콘테 감독에게서 완벽한 신임을 받고 있던 3백의 중앙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 선수, 이 잉글랜드 대표 선수가 마침내 이번 경기 부상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명단에서 빠졌거든요. 그 배경에는 사실 토트넘이 계속해서 많은 실점을 보이고 있고 또 특히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는 황당한 아마추어적인 실책까지 나왔기 때문인데 이번 경기 다이어를 빼는 그런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주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 요리스 이런 선수들의 실책이 나오니까 팀이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근 7경기 연속으로
경기에서도 2골 이상을 실점했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대량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은 198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988년 11월 달에 토트넘이 무려 8경기 연속 리그에서 2골 이상을 실점하는 최악의 수비를 보였는데, 이제 한 경기만 더 2실점을 한다면 그 기록과 타이를 이르게 되고, 또 그에 이어 한 경기 더 그렇게 실점을 하게 된다면 자체 구단 최악의 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콘테 감독이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한 축구를 펼치는 감독인데, 물론 최근에 그런 실점을 하면서도 쫓아가고 골을 넣고 따라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왔지만, 이번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는 그런 공격적인 저력, 뒷심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이 원래 테크니컬 에어리어, 감독들이 이제 지시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아주 격정적으로 선수들에게 소리치고 유도하고 동기부여시키는 그런 감독인데, 이날은 거의 좀 멀뚱히 바라보고 좀 허망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영국 공영방송 BBC 라디오에서 이번 경기를 해설한 호주의 레전드이자 미들즈브로와 풀럼에서 활약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던 마크 슈워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콘테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조금은 이제 움직임이 없는, 활동하지 않는 모습을 처음 봤다. 아주 조용했다.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대단한 폭풍을 예고하는 게 아니겠느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얘기는 올 여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콘테 감독이 선수단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계약 연장 안 하고 토트넘 떠나야겠다, 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콘테 감독 자체도 팀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추진해서 영입했던 선수들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트넘이 콘테와 결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콘테 감독이 떠날 경우 토트넘이 콘테 감독보다 나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콘테 감독의 거치는 해리 케인 선수의 거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거치까지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티븐 제라드 감독을 경질하고 위기 탈출을 위해서 베테랑 감독인 우나이 에메리를 선임한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사실 아스널에서는 아쉽게 경질되기도 했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좋지 않았지만, 세비야 시절이라든지 최근에 비아레알을 이끌 때라든지 과거 발렌시아를 이끌 때라든지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명장 에메리 감독인데요. 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빌라 부임 후 이번 경기가 4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는데 3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첫 리그 4경기에서 3승을 거둔 감독이 1998년 존 그레고리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즉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빌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날 경기 토트넘이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기록적으로 살펴보면요. 토트넘이 59%의 볼주함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도 86%로 높았지만 의미 없는 점이었다. 기대 득점값을 보자면 토트넘은 0.42골로 한 골을 채 만들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2골을 넣은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값이 1골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한 골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경기를 했고, 슈팅 숫자도 토트넘이 6개, 아스톤빌라가 13개로 아스톤빌라가 2배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유효 슈팅도 토트넘은 2개, 아스톤빌라는 4개였습니다. 게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시도한 슈팅이 아스톤빌라가 6개였으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상대 문전을 습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2개의 유효 슈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몰아쳐야 했던 2골을 실점하면서 쫓아가야 했던 후반전에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게다가 이번에 기록한 많은 슈팅 중에 손흥민 선수가 2개, 케인이 1개, 페리시치가 1개, 도어티가 1개를 기록했는데 모두 다 좀 날카로움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나마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좀 위협적이었는데, 전반전에 프리킥 슈팅이라든지 후반전에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시도했던 슈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의 육탄 수비에 걸렸거든요. 페리시치와 케인 같은 경우에는 또 골대 안으로 슈팅을 보내지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문전에서의 무딘 모습들이 이제 토트넘의 좀 문제다.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월드컵 참가 선수라든지 수준급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의 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팀의 전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페리시 선수가 역시나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살리지 못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적으로 공을 끌고 다니고 크로스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또 본인이 안쪽으로 침투해 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페리시의 크로스패스를 받아먹기 위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케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가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찔러주는 그런 스루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안 나왔어요. 손캡의 이 공격 라인은 확실히 좀 무디다, 위협적이지 못하다. 물론 히샤리송도 부상이고 크루세트키기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뛸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페리시치를 공격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어찌됐거나 페리시치가 손캐 듀오와 공존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던 대표적인 경기가 이번 경기인데요. 실제로 토트넘이 이제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호흡이 안 맞다 보니까 도어티가 있고 또 힐 선수가 있었던 오른쪽 측면 위주로 공격이 펼쳐졌어요. 특히 후반전에도 페리시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공을
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배치된 왼쪽 지역의 공격 비율이 33%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경기 토트넘의 평균 포메이션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7번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페리시치랑 손흥민 선수가 겹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려지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고 직접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는 위치 동선을 뺏기다 보니까 역시나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는 안 맞는다라는 것이 이번에 너무나 잘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분전했는데요.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7.2점으로 토트넘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이날 실책을 범한 위고 요리스가 5.4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또 다른 공격 라인의 선수들로서는 해리 케인 6.9점, 브라이언 힐 6.4점, 페리시 6.6점 등이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높은 평점을 소파스코어로부터 받은 이유는 일단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측면 공격을 상당수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전개하려고 했고 오른쪽까지 커버했고 수비적으로도 많이 내려와서 온몸을 던지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역시 최근 경기 경향에서 그렇듯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페리치가 안에 들어가고 케인 선수가 안에서 안 나오니까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절처럼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2개의 슈팅을 기록한 것도 프리킥 슈팅 1번,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 1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무려 8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을 관리하고 패스 미스가 안 나오면서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한 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또 안면골절 수술 이후에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그런 용감한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9번의 상대와의 직접 경합 상황에서 6번이나 이길 정도로 경합을 잘 해냈거든요. 슈팅 장면 보시면 전반 44분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직접 얻어낸 그 핸드볼 파울을 유도했던 그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 슈팅을 시도한 것이 골키퍼 정면으로 아쉽게 향하면서 무산이 됐고 또 후반 42분에는 사르 로얄 호이비에르를 통해 이어졌던 연계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한 것이 아쉽게도 수비의 6탄 방어에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날카로움이라든지 궤적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에서 좋은 공격 장면들은 손흥민 선수를 통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폼몹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의 공격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6.7점의 평점을 매겼고 역시 최악의 평가는 실책을 범한 요리스 4.3점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높은 패스 성공률 중에서도 100%의 롱볼 연결이라든지 또 67%에 달하는 태클 성공,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플레이를 펼쳐줬고요. 5번이나 공 리커버리를 해왔던 부분들, 또 3차례나 파울을 유도했던 부분들을 본다면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에스턴 빌라 수비수들이 막기 어려운 토트넘의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 선수에게 6.5점, 요리스에게 5점으로 낮은 점수 줬고 여기에 주목할 선수가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가 6.7점을 얻은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비스마 선수가 이날에도 미드필드에서 너무나 무색무취의 경기에다가 공수 양면에 걸쳐서 영감을 주지 못하는 플레이를 했는데 오히려 어린 사르 선수가 들어와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도 안정적으로 뿌려주고 연결해주고 또 수비까지 잘 가담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벤탄쿠르가 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수마가 아니라 사르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통계 매체의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영국의 현지 기자들이 평가한 그 평점에서 좀 나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위고 요리스에게 최악의 평가 평점 3점을 주면서 또 한 번 치명적인 순간에 실수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나마 이번 경기에 기대했던 부분들은 로메로 선수가 이제 월드컵 우승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에서 경기를 출전했는데 그래도 로메로가 들어오니까 수비 라인이 조금 안정됐다. 물론 2골을 내주긴 했지만 본인의 특유의 전직 수비라든지 또 기점 패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해줬어요. 그나마 조금은 차이를 만들려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서 평점 7점 받았는데요.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에게 나란히 평점 4점으로 박한 점수를 준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입니다. 여전히 조금 자신감과 영감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했어요. 마스크도 벗어던지고 분투했고 초반에 우선 장면들을 만들었기도 했고 케인에게도 확실한 기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아직 못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르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리틀 까메오 들어와서 좀 눈부신 모습 보였다라는 평점 6점의 좋은 평가를 보여줬는데 몇 차례 좋은 가로채기도 했잖아요. 사르 선수가 저도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장면 전반 19분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돌파를 하다가 공을 뺏긴 이후 시야가 가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좀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기량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전반 19분에 마스크를 던져버렸어요. 본인이 공을 뺏긴 이후 상대의 역습을 또 본인이 차단한 이후에 벌인 행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중에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경기 전에 의료진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다. 다만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요 정도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벗지 않았을까. 독단적인 행동으로 벗었다면 너무나 이제 선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손흥민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이번 경기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나서 남은 거의
70분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잘 뛰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시대는 끝났다. 다음 경기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기를 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대표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요리스, 손흥민, 케인에게 나란히 평점 4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했는데요. 요리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좀 이제 황당하게 막아내지 못하면서 아스톤 빌라에게 선제골을 선물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박한 평가를 줬고요. 해리 케인도 임팩트를 발휘하는데 너무나 고전하고 애를 먹었다라면서 이날 경기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의 평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날 미드필드 라인을 부진했던 비수마에게 평점 3점으로 박한 점수 줬는데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에게도 2점으로 아주 나쁜 점수, 이날 경기 최악의 평가를 줬어요. 다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열심히 경기에 관여하려고 했던 그 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시도가 어떤 것도 결과물로 나오지 못했다. 또 한 번의 우려되는 경기력이라면서 역시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폼에 대한 조금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지난 시즌만큼의 득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은 아나골절 부상에서 돌아왔고, 또 그런 가운데 이번 경기는 후반 막판 토트넘의 총공세를 주도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거든요. 공격 라인에서 그나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탈압박이 가능했고 패스기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는데, 오히려 상대 수비의 노골적인 집중 방어라든지 파울 플레이라든지 특히 체인버스가 교체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파울을 하고 잡아채고 역습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 속에서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집중 견제들이 조금은 심판이 제대로 잡아줘서 상대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퇴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쿠루세스키 선수가 갑작스러운 근육 부상으로 빠지면서 힐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역시나 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기에는 피지컬이 아쉽다라는 모습들이 보였고, 비스마 선수가 좀 벤탄쿠르 선수의 부상 속에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경기력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결국엔 비스마 선수가 더 이상 주전 경쟁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다이어 선수가 최근에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서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처럼 아마도 다음 경기 벤탄쿠르 선수가 회복을 한다면 벤탄쿠르가 선발 출전을 할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사르가 출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왼쪽 윙백도 역시나 페리치 선수는 손케 듀오를 살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세세뇽 선수가 이날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물론 세세뇽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드라인을 타고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경기는 세세뇽, 벤탄쿠르, 쿠루세스키 이런 선수들이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벤탄쿠르가 못 뛴다면 말씀드린 대로 사르에게 기회를 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빠르게 다음 경기를 준비합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1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주중에 치르게 되는데요. 바로 FA컵 3라운드를 주말에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FA컵의 첫 번째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 1월 7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 토트넘은 포츠머스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팰리스전, 포츠머스전에 이어서는 아스날,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 빅매치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전에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홈팬배를 극복하고 1월달에 남은 경기들에서는 새해 첫 승과 그리고 새해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을 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의 최신 소식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새해에도 여러분께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